논어 읽기 91번째 시간으로 선진편 1, 2장을 보겠습니다. 선진편은 전체가 25장인데 주로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논평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그 공자의 언급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하고 똑같은지 충돌이 생기는지 그게 아마 읽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민자건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민자건을 민자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4장 정도가 이제 민자라고 칭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장은 민자의 문인들이 많이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선지는 제가 끊겠습니다. 예악의 야인야요. 후지는 예악의 군자야라 하나니 여용지즉 오종 선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군자 요 끊겠습니다. 요걸 A로 보고 요거를 B로 보고 기존 해석은 이제 선진의 선배로 본 거예요. 주자 해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배들은 예악에 있어서 좀 야인들이었다, 촌스러웠다. 근데 우리가 또 후배들은 예악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된 군자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 말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공자께서 이제 이러한 말을 들으시고 만약에 내가 쓴다면 나는 선진을 따르리라, 선배들을 따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을 때 그 A를 끊는 데서 후지는 예악의 군자야라 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군자야라 하나니 이렇게 인용문식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나 전통적으로 한학을 하신 분들이 이걸 인용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는 예악에 있어서 군자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나는 쓴다면 선진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자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자는 선진 후진을 선배 후배로 본 거예요. 전배 후배로. 이거 이제 주자 이전에 주를 보고 이제 종합해서 주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야인과 군자를 해석할 때 야인은 시골의 백성, 그리고 군자는 현사대부, 현명한 사대부,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A 문장 전체를 인용구로 보고 사람들은 뭐뭐라고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의견이 군자가 예악에 세련된 태도를 가졌기에 자기들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세련되지 못한 촌사람이다 라는 말을 공자가 이제 듣고 인용을 하면서 공자가 B에서 직접 자기의 진술을 하는 거죠. 내가 예악을 쓴다면 예악을 쓴다면 나는 선진을 따르겠다 라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지나치게 예악에 치우친 걸 이제 비판한 그렇게 읽은 거예요. 주자에서는. 여기서 쟁점 사항은 선진 후진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야인과 군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여용지란 말에서 용지를 무엇을 받는 말을 볼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A를 인용문으로 볼 것이냐. 이게 네 가지가 쟁점사항이에요. 네 가지 쟁점사항이 다 쟁점사항이네요. 문장 전체가 다 쟁점사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뜯어보면 공자의 말은 사실 B에 담겨 있어요. 내가 쓴다면 나는 선진을 따르겠다. 그렇다면 A에서 언급된 야인을 좋게 해석해야 될 단서가 마련이 되죠. 공자가 나는 선진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근데 통상적인 주자 해석은 군자의 좋은 뜻이 담겨 있고 그쪽의 해석에 방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B랑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해석이 좀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A를 전체 인용문으로 그냥 뒤바꿈한 거죠. 라고 한다더라 라는 식으로 뒤집으려고. 그리고 또 군자를 문에 대응시키고, 우리가 문질비입니다. 문에 대응시키고, 또 이 야인을 질에 대응시켜서 문질, 문에 너무 세련된 존재로서
어, 군자를 규정하고 공자는 질에 방점을 두었다라는 식으로 B를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반론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반론이 이런 거예요. 이 선진 11편 전체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논평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은 예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읽질 않고 아예 선진어 예약은 야인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후진어 예약은 군자야라 인용문이 아니죠. 군자이다. 여용지즉 오종 선진하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예약을 배우고 그 뒤에 벼슬에 나간 것은 장록이 없는 보통 사람, 야인이죠. 일반 사람들, 평민들. 또 먼저 벼슬 자리를 얻고 후진 뒤에 가서 배우는 거죠. 예약을 배우러 뒤에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습적으로 지위를 유지해온 귀족들이다. 내가 만약에 사람, 이제 용지는 예약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죠. 내가 만약에 사람을 쓴다면 나는 먼저 예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벼슬을 얻는 사람을 쓰겠다 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문장으로 보나 이 흐름으로 보나 이 토를 없애고 보면 이렇게 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 고대의 그 사람을 쓰는 방식은 먼저 어렸을 때 예약을 배우고 그 다음에 벼슬에 이제 나갔던 거죠. 근데 춘추 시대에 오면서 이 방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친족이나 아는 사람한테 벼슬을 세습적으로 내려주니까 벼슬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뭘 배우는 거죠.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문헌 읽어보면 뭐 8살에는 소학을 뭐 배우고 20살에 소학하고 20살이면 대학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문헌에만 남아있던 거죠. 공자가 이거를 문헌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 방식이 옳다고 공자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당시에는 사고를 갖게 됐던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그 선진어 예약, 후진어 예약을 5구절을 새롭게 읽는 방식은 군자를 덕성을 갖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공자가 제정한 군자가 아니라 그냥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일반적인 뜻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인도 가치판단에 들어간 말이 아니라 농사짓는 보통 사람들. 공자가 야인들을 교육시켰던 사람이죠. 그렇게 읽으면 이 장을 읽는데 상당히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종아어 진체자가 개 불굽 문야로다. 이걸 A로 보겠습니다. 덕행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이요 언어엔 제아 자공이요 정사엔 여묘 개로요 문학엔 자유 자한이라. 이제 B로 보겠습니다. 주자의 해석은 있죠. 이건 좀 A, B를 같이 붙였어요. 근데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불급문, 공자리가 불제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 문화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나랑 같이 고생을 하던 제자들은 지금 내 문화에 있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누가 있었지? 덕행은 안연히 민자건 연배고 중궁이 뛰어났는데 언어에는 제아와 자공이 훌륭했어. 그리고 정사에는 염유와 계로였지.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야. 하면서 이제 A를 묶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천하를 주유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갓난신고를 같이 나눴던 그 뛰어난 제자를 회고하는 어떤 그름에 젖은 말로 바순이 묶은 거죠. 근데 이게 뛰어난 사실 견해예요.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이 들어간.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자가 빠져 있어요. 자장이라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질문을 하면 공자가 질문은 좀 훌륭해서 늘 칭찬을 하던 문학에 뛰어난 자장이 이때 같이 있었습니다. 자장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A와 B는 아마 분리시켜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읽을 때는 A와 A를 분리시켜서 읽어요. A는 그냥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 고생할 때 나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내 문화에 있지 않구나 라고 이제 읽는 경우도 있고, A만. 또 다른 문장은 이 붉은 문을 금문이란 말을 말해요. 자기 문화에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와 같이 고생하던 사람이 아무도 누구의 문화에서 벼슬을 하지 못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누구죠? 사만씨 그 집에 가서 벼슬을 하지 못했다, 일정한 벼슬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때는 제자들이 벼슬을 하기 직전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그 정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붉은 분야를 벼슬을 하지 못하다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귀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덕행, 언어, 정사, 문학, 그래서 이제 공문사과라고 해서 공자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 과목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 네 개의 과목은 공자가 평소에 학생들, 제자들을 가리키던 그 뭐랄까 일반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진체지간에 국한시켜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로 볼 수 있는데, 뭐 여기는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행이 가장 먼저 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덕행, 언어, 정사, 문학, 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덕행은 언어, 정사, 문학하고 좀 완전 범주가 다르죠. 이건 뭐 외우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덕은 내면의 그러니까 뭐랄까 잠재력, 뛰어난 자질 이런 걸 개발시키는 거고, 그것이 밖에 드러나서 나타날 때 행동, 덕행이 같이 가죠. 다른 판본에 보면 이 정사가 언어 앞에 있어요. 우린 지금 덕행 다음에 언어가 있고 다음에 정사가 세 번째인데, 다른 판본에 이게 정사가 앞에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사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걸 이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지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언어는 여기서 이제 사령이라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그러죠? 외교문서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글 쓰는 게 외교문서고 그거를 언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재화와 자공이 이제 언어 구사 능력,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고 얘기하는 회화 능력이 뛰어난 걸 얘기하죠. 그걸 이제 언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맨 나중에 보이는 문학,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리터러처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문헌 자료하고 관련이 됩니다. 인문사회과학 전체를 포함한, 아마 자연과학은 약간 좀 후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인문사학, 사회과학 전반을 포함한 기록물 전승과 관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뒤에 유가의 문헌들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대한 역할을 했죠. 이 점을 아마 기억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네, 이상 91번째 논어 읽기를 마치겠습니다.